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 국무위원 여러분, 역사적인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판문점 평화의 집이 있는 경기도 파주시 국회의원 윤호석입니다. 먼저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그리고 산하하신 천안함 용사 55분의 명예를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총리님 나오시죠. 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국가의 목표가 뭡니까? 예, 목표는 역시 함께 잘 사는 사회로 가자. 그리고 누구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정부가 지난 2년간 사회복지 정책을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잘된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고 또 아쉬운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네, 국민들께서 보이시는 반응을 보면 의료비 경감을 포함한 건강보장성 강화가 제일 환영받고 있는 것 같고요.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인상을 포함한 노인복지의 증진이 비교적 호평인 것 같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도 잘 된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양극화가 완화되지 못하고 고령화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예, 요즘 몇 개의 사건이 국민들의 관심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고 장지연 씨 리스트 사건을 검찰에서 진상조사단이 조사기간을 연장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어떠한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야 하고 어떤 억울함이 회원되어야 하는지 총리의 소신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건이 3개쯤 되니까요. 하나씩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요컨대 힘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힘없는 사람은 피해를 당하고도 하소연할 것도 없고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이런 상태가 계속돼 가지고 과연 이걸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가 걸려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료를 띄워주시죠. 그리고 제 질의서는 단말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입니다. 다음. 저기요. 자료 맨 뒤로 좀 가주세요. 뒤로. 요 좀 시간에서 좀 빼주셨으면 좋겠는데 맨 뒤로. 앞에. 예, 스톱. 총리님 좀 봐주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2008년 6월 24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입니다. 정권 출범 4개월 만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맨 앞단에 박스가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3개월여간 진행된 공공기관 기관장에 대한 선임 추진 상황입니다. 선임이라 하면은 나중에 아시겠지만 사표 제출 압박한 추진 상황입니다.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지난 3월에서 6월 중 294개 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선임 작업, 즉 사표 받기 작업을 추진한 결과 6월 23일 현재 128명은 선임, 그 뒤 밑에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대상 294명 중 유임 69곳을 제외한 76.5%인 225개 기관장을 정권 출범 4개월 돼 안 되는 그 시점에 밀어냈고 또 밀어내고 있었다라는 공식 보도 자료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대규모로 그리고 또 거의 작전하다시피 공공기관의 장을 밀어내고 사표를 받아내는 이게 정상적인 거였습니까? 네, 어렴풋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시대도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상자
294명 중 200명이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무려 84.7%입니다. 예, 그 당시에 일거에 200명이 자리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글쎄요, 그걸 당연시했던 분위기가 있었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뒷자료 띄워주시죠. 자, 이것은 정권 출범 15일 만인 3월 10일서부터 감사원에서 31개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작하고 예비 조사를 한 것을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서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 보시죠. 자, 이거에 대해서 며칠 지나지 않은 4월 7일, 2008년 4월 7일 모 일간지에서는 이렇게 기사를 냈습니다. 감사원 특정원 찍어내기 감사 논란. 자, 감사원은 독립헌법기관이죠. 네. 그런데 당시 이명박 정권에서는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동원해서 공공기관의 장에 사표를 받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이게 정당한 공권력 행사였다고 보십니까? 네, 참 대단한 시대였구나 싶네요. 예, 최근에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의 관리감독의 문제를 가지고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 보고받으신 적이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보니까 환경부 장관의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는 근거법인 환경관리공단법 제31조 업무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이었고 또 환경부 자체감사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이죠. 제5조 2항에 근거한 적법한 직무행위였습니다. 총리님은 어떻게 보고받으셨고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반적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인사권과 업무에 대한 평가는 동전의 앞뒤 같은 것이지요. 평가하지 않고 어떻게 인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작업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에 대해서 뭐 대대적으로 일괄해서 사표를 받아내고 뭐 그런 일을 했어요? 일괄 사표라는 개념이 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총리실에도 업무 감찰이 있습니다만 그런 직무평가 제도는 부처마다 또 있습니다. 아마 새 정권 들어서고 문재인 정권만큼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의 장과 임원을 임기 보장한 정권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총리께서 거의 전원이 임기까지 근무를 했고요. 임기 넘어서까지 근무하신 분도 계시고요. 임기 전에 사퇴하신 분이 소수 계십니다. 이 부분을 미국의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대통령이 바뀌면은 알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은 스스로 이제 보따리를 싸죠. 우리도 그게 일면 부러운 점도 있긴 하지만 공공기관의 연속적인 운영을 위해서 또 우리는 우리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충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춰서 공공기관이 운영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고쳐볼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봐요. 미국 방식을 따르는 방식이죠.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이것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기준 없이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큰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면 인사권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제도 개선도 함께 생각해 볼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예, 법무부 장관님.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은 건설업자 윤 씨에 의한 성삼납 뇌물 사건입니까? 아니면은 김 차관과 피해 여성 간의 성폭력 사건입니까?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건 그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진상조사단이 이 부분에 관한 것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수사 가능성은 이제 조사 보고서를 받아보고 그 안에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면 재수사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그런 전제, 그런 가정하에 어떤 수사 방식, 어떤 재조사 방식이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도 지금 그 수사 방법에 관해서는 조사 보고서를 받아보고 가장 효과적인 또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좀 판단을 한 후에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검찰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검찰의 그 명예가 걸린 그런 문제로 인식을 하고 만일 수사를 하게 된다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힐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고 장자연 씨 사건이 있죠. 네. 이 사건이 재수사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그 부분 역시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그 공소시효 문제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수사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에 언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이 사건,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나 장자연 그 리스트 사건 관련해서는 공통적인 게 그 특수한 그 계층에서 일부 특수 계층에서 벌어진 그런 그 성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 문제시하고 있는 소위 젠더 관련성이 다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사성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봅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 이 고 장자연 씨 사건은 언론 권력에 의해 그리고 그에 기성한 세력들에 의해 경찰과 검찰의 공권력이 엉망이 돼버린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이 장자연 씨의 유일한 증언인 윤지호 씨가 이런 책을 최근에 냈습니다. 13번째 증언. 이 책의 서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가해자는 분명히 존재한다. 가해자 없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을까? 시간이 피해자의 고통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까?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가해자로 처벌받는 사람은 단 2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제는 잘못을 저지른 이들을 단죄해야 할 때다. 예, 진상을 꼭 제대로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수사 권력의 수장으로서 더 이상 억울함이 계속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환경부 장관님. 미세먼지가 참 심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인터뷰 보니까 장관님 사무실이나 집에 공기청정기 없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마스크는 쓰십니까? 자주는 쓰진 않습니다. 2개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효과가 없어서? 청정기 사용하는 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마스크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도 실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반기문 선배님이 저희는 뭐 정치권에서 선배님이라고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총장님이 범사회적 기구에 흔쾌흥낙하셨습니다. 범국가 대책기구를 만들었는데 아예 범사회기구를 만든 거죠. 이제 뭐가 좀 해결될 실마리가 거버넌스로서는 좀 확보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이번 그 국회 본 회의에서도 초당적인 그 합의를 통해서
8개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은 정파를 초월해서 온 국민이 참여하는 함께하는 방식으로 해결돼야 저는 답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부 입장에서는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님은 좀 옥상옥에 시어머니가 좀 생긴 거 아니에요? 뭐 다층적 거버넌스가 요즘은 선진국에서도 대세인 것 같습니다. 제 언론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님이 중국의 상당히 중요한 포럼의 이사장이고 시진핑과 늘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직위와 또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의 미세먼지를 좀 해결해 볼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확보했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환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동감합니다. 예. 자, 미세먼지 그림은 중국의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는 별로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그런 꼴이 진행이 됐었죠. 중국의 미세먼지의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건 이제 계절이나 기상 조건에 다릅니다만 대개 통상적으로 한 30에서 50%가 국외 기업은 특히 중국의 기업은이라는 그런. 이제 그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까? 네, 우리 환경부 산하의 그 국립환경과학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그 모델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측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의 그 오염원이라는 것을 중국도 동의합니까? 그 미세먼지의 발생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그 발생했는지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중국발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에는 중국에서 우리가 구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 간에 지금까지 이제 체결한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서 한중이 함께 합의하는 그런 모델을 운용해서 여러 가지 발생 경로라든가 원인을 발굴 하는 게 저는 적정하다 보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그 중국을 방문해서 22일 날 중국 정부가 중국의 30개 도시에 대한 최근 데이터를 저희들한테 줬습니다. 그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나요? 저희들 여러 가지로 비교 검토하고 분석을 해서 자료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난 뒤에 분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표를 하나 띄워주시죠. 예, 중국이 실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아주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데 상단이 중국 베이징의 PM2.5에 대한 농도입니다. 2013년서부터 2017년까지 35% 정도가 감축이 됐고 믿지 못하시겠다면 그 밑에 자료를 보시면 중국 베이징의 미 대사관에서 미세먼지를 측정을 합니다. 실제 이것을 공개하고 있죠. 그 수치에도 보면은 2013년에 91이었던 것이 2017년에 63으로 줄었습니다. 이건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준 게 아니고 제가 대사관에서 구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에는 2013년 25인 게 2017년 25 그대로입니다. 자, 이 기간 중에 중국은 30% 내지 40% 정도의 미세먼지를 줄였어요. 근데 서울을 필두로 한 대한민국은 줄이지를 못했죠. 그 다음 페이지 표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중국은 저렇게 한 30-40% 미세먼지가 내려가고 있는데 한국은 횡보를 하거나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중국의 노력을 계속 존중하고 밀어붙여 주면서 우리 자체의 노력이 아주 세밀하게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국민들께 미세먼지 이제 잡히겠구나 라는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의원님의 그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또 공감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의 PM2.5의 증가라는 것은 일단 우리의 어떤 그 배출량 자체가 최근에 와서 줄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많이 현저하게 줄지는 않고 있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특히 올해 들어와서는 작년과 올해 들어와서는 대기 정체가 아주 심합니다. 이를테면 16년의 대기 정체 일수에 비해서 18년에 무려 3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배출량이라도 고농도화되는 이런 경향이 잦아지는 이런 것이 최근에 이 고농도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3월 1일서부터 3월 7일까지 무려 7일간 네. 고농도 미세먼지에 휩싸여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무슨 저감 대책을 신속히 추진은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요번에 2월 15일 날 처음으로 이제 강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시행된 것이 주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 달에 서울시가 시행했던 그 비상저감 조치는 하루에 한 4.7%를 줄였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강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는 봅니다. 민간 차량 이부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죠.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과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네, 지금 현재 특별법에서 차량 운행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특히 비상 그 조치 기간 동안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그것은 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주로 5등급제 차량을 5등급 차량을 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비상저감 조치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게 그 농도 일수가 잦아지면 좀 길어지면 그때는 자발적 차량 이부제 같은 것도 실시를 해야 되지 않냐는 것이 저희들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자발적 이부제입니까? 강제 이부제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그 국민들의 수용성이 이제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합의와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이부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추경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실제 준비하고 계시죠? 네. 환경부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기재부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그 사업에 추정되는 비용들을 집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총액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재난 상태이죠? 네, 이번에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럼 재난에 맞게 대규모 예산을 전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2022년까지 우리 정부는 30.5%의 저감을 약속을 했죠. 공약에서는 30%입니다. 네, 그보다 최근에는 더 늘었습니다. 38%까지 늘었습니다. 이거를 목표치를 늘리고 이 기간을 좀 당겨야 됩니다. 당기려면은 이번 추경에서 집중적이고 그리고 또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돼야 된다고 봐요. 어떤 점이 좀 환경부로서는 아쉽습니까? 지금까지 저희 부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쓰고 있는 예산에 한 1조에서 약간 모자라는데요. 한 60 내지 70%가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그런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발생의 22%가 경유차이기 때문에 이런 공해 차량을 저공해 차량으로 바꾸는 이런 부분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수도권 같은 데서는 미세먼지 저감이 현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 지원이 있으면 단기간 여러 가지 대책 효과를 기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또 중요한 소스 중에 하나는 건설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건설 장비는 일반 그 경유 승용차에 비해서 미세먼지 발생량이 10.8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건설 장비들을 저공해 조치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이런 부분도 많이 담을 계획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나 노후 건설 기계 저공해 조치를 취하고 또 영세사업장에 방지 시설을 하고 또 그리고 가정용 노후 보일러를 교체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핵심 사업입니다. 네. 근데 이것들을 보니까 단가가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이 5대5예요. 그리고 이 5대5인 상황에서는 지방정부가 물량을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목표치가 그저 25%, 2%, 3%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보조금의 비율을 중앙정부가 최소한 70%를 감당하는 그런 추경 예산을 짜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하나 해주십시오. 그 단말기에 있어요. 제 지역에 전략 영향
환경 영향 평가가 현실에 좀 안 맞고 또 주민들의 욕구에 안 맞는 그런 환경 영향 평가가 이루어졌어요. 잘 좀 들여다보세요. 개선 방안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